21시 49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빛이 보였어요. 터널이 있었어요. 내 몸 밖에서 내려다봤어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배웠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중단하고 몸이 부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지만 물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자아, 이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하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놀랍도록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194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막스 플랑크는 베를린에서 강연을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질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은 의식에 의해 유지되고 파생된 것입니다. 의식이 근본이고 물질은 그 파생물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물질의 가장 깊은 층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먼저입니다. 물질이 나중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식이 물질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면,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식이 뇌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면, 뇌가 죽는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망가진다고 해서 방송국 신호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물리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과학계를 조용히 그러나 매우 깊게 흔들고 있습니다. 심장 정지 후 생존자 연구를 생각해 봅시다. 네덜란드 심장학자 핌 반 로멜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344명의 심장 정지 생존자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나중에 의학 저널 랜싯에 발표되었는데, 랜싯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44명 중 62명, 즉 약 18%가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2명은 완전히 깊은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몸 밖에서 자신의 수술 장면을 보고 죽은 친척을 만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과 사랑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시간대에 그들의 뇌는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뇌파 측정기는 평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 활동이 제로인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생생한 경험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기존 신경과학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임사체험은 뇌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환각이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마지막 발화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뇌파가 평평선을 그리는 상태, 즉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는 그 어떤 환각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환각을 만들려면 뇌가 활동해야 합니다. 활동이 없으면 환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물리학의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과학자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세계의 법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의 법칙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자세계에서는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위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위치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질문이 등장합니다. 관측이란 무엇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관측을 하는가? 이 질문은 물리학자들을 100년 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의식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물리학자들은 관측자가 반드시 의식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파동함수가 붕괴되지 않는다. 즉, 의식이 없으면 현실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의식이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주장의 물리학적 근거입니다. 잠깐,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줌 슬릿 실험. 물리학 역사상 가장 이상한 실험입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벽을 향해 발사합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 파동 패턴을 만듭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보는 순간, 전자는 갑자기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고 파동 패턴이 사라집니다.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측이 현실을 바꿉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물질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양자역학을 완전히 일관되게 공식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의 말이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죽음 이후에 대한 물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의식은 과학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물질적인 과정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뉴런들의 발화가 파란색을 본다는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화학 반응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1990년대에 충격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오케이드 의식이론 또는 OR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뉴런 안에 있는 미세 소관이라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한 화학 반응이나 전기 신호가 아니라 양자 중첩과 얽힘이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양자 정보는 고전적인 정보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정보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은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국소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머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뇌가 양자 컴퓨터라면 죽음은 양자 정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퍼져나간다, 사라지지 않는다, 변환된다. 이것이 물리학이 말하는 사후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잠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물리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세계 해석, 에버렛의 이론. 1957년 물리학자 휴 에버렛 3세는 양자역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파동함수는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난다. 다른 세계들에서 당신이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세계와 뒷면이 나오는 세계가 실제로 둘 다 존재한다. 당신이 선택을 할 때마다 모든 가능한 선택이 각자의 세계에서 실현된다. 무한히 많은 우주, 무한히 많은 당신. 이것이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가장 일관된 양자역학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 MIT의 맥스 태그마크, 옥스퍼드의 데이비드 도이치 같은 주류 물리학자들이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다중우주 이론에서 죽음은 단순히 의식이 다른 가지로 이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양자 불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당신이 죽는 결과와 당신이 살아남는 결과가 모두 실제로 일어난다면 의식적 관점에서는 항상 살아남는 세계만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세계에서는 경험할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물리학자 막스 태그마크가 1998년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황당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맞다면 수학적으로 따라오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직관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종종 직관을 배반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한때는 직관에 반했습니다. 시간이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도 직관에 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봅시다. 정보 이론에서.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it from bid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실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시공간도 모두 정보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진지한 이론입니다. 만약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의식도 정보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물리학적으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조차도 정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처음에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정보는 뇌가 죽는다고 해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걸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그래픽 원리. 199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모든 정보는 그 표면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의 정보가 2차원 표면에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우리의 우주 전체가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표면에 투영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홀로그래픽 우주론입니다. 스탠퍼드의 레너드 서스킨드, 이론 물리학의 거장 호안 말다세나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 이론을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현실이 더 깊은 차원의 정보 구조의 투영이라면 죽음은 투영이 끝나는 것이지 원본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화 스크린이 꺼진다고 해서 영화 파일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임사체험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리학이 예측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터널과 빛,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경험, 죽은 친척과의 만남,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되돌아보는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느낌. 이 중에서 물리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느낌과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보는 경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블록 우주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수학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이미 완성된 소설을 한 페이지씩 읽는 것과 같습니다. 소설 전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형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의 의식이 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보는 경험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양자 얽힘. 이것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불편해했던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즉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니 속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즉각적으로. 이 얽힘은 공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부 물리학자들은 얽힘이 시간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입자와 미래의 입자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 얽힘이라고 합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 현상이라면, 그리고 양자 얽힘이 시간을 초월한다면 의식이 시간의 제약 밖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이 시간적 제약의 끝이 아닐까요? 이제 더 최근의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미시건 대학교 의대에서 심장정지 환자들의 뇌파를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정지 후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죽어가는 뇌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뇌파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잡한 뇌파 패턴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팀의 지무 보르지긴 박사는 이것이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이것이 임사체험이 왜 그토록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식이 뇌의 활동이 줄어들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완전히 멈추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물리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모든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불꽃이 식고 복잡한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이것이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 물리 법칙들, 뉴턴의 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은 모두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시간의 방향성은 물리 법칙에 내재된 게 아닙니다. 엔트로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엔트로피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시간의 방향성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과거와 미래가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다면, 이것이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시간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정보 이론, 연력학을 통해 죽음 이후의 물리학적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우주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 원자, 분자, 별, 행성, 은 우주 전체의 겨우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는 암흑물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중력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물질, 68%는 암흑에너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정체불명의 에너지. 우리는 우주의 95%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모릅니다. 의식이 이 우리가 모르는 95% 중 어딘가에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면, 현재 물리학의 도구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정직한 질문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재의 증거가 증거의 부재는 아니다. 우리가 의식의 지속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식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제 철학적 좀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제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당신과 완전히 동일한 신체적, 생리학적 특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존재는 당신처럼 행동하고,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아무런 주관적 경험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개념적으로 가능할까요? 차머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식은 물질적 과정에서 분리 가능한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의식은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별도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에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의식이 물질에서 분리 가능하다면, 의식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라면, 물질적 기질인 뇌가 죽는다고 해서 의식이 반드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봅시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스는 40년 동안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어린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2,50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일화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사례를 철저하게 검증하려 했습니다. 어린이가 주장하는 이전 삶의 세부 사항들, 이름, 장소, 사건, 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놀라운 일치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결코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방식, 신체적 특징, 가족관계, 개인적 소지품들. 스티븐스는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운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환생의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현상이 설명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사기나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현재도 버지니아 대학교의 지각 연구 부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버트 란자의 바이오센트리즘. 란자는 저명한 줄기세포 과학자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교육받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이 죽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란자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주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바이오센트리즘, 즉 생명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확률의 구름으로만 존재합니다. 관측하는 순간 구체적인 현실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적 관측자가 없다면 우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르쳐온 최종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식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는 양자역학의 수학입니다. 란자의 책 바이오센트리즘은 2009년에 출판되어 과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환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위상수학적 양자물질의 관점에서 2016년 데이비드 사울레스, 던컨 홀데인, 마이클 코스털리츠는 위상학적 상전이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연구는 물질이 위상학적 특성, 연속적 변형에도 불변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양자 상태는 외부 교란에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위상학적 특성은 국소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왜 위상학적 큐비트에 관심을 가지는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의식이 뇌의 양자 과정에서 비롯된다면, 그리고 그 양자 상태가 위상학적으로 보호된다면,
뇌의 물질적 기질이 붕괴되더라도 위상학적으로 보호된 정보는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자 컴퓨팅 연구자들이 위상학적으로 보호된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보존 메커니즘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봅시다. 신경과학의 최전선에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은 평균적으로 7,000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됩니다. 시냅스 연결의 총수는 100조 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별의 수보다 1000배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뇌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특정 뉴런들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뉴런들 사이의 패턴, 연결 강도의 패턴에 저장됩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뇌의 어떤 부분을 제거해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약해질 뿐입니다. 이 홀로그래픽 특성은 정보 이론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홀로그래픽 저장된 정보는 부분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매체가 파괴되어도 정보의 특성 자체는 다른 곳에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뇌의 정보가 뇌 밖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리학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의식과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에르빈 슈레딩거, 양자역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 중 하나이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로. 하지만 그가 말년에 한 이야기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슈레딩거는 1944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의식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힌두 철학의 베단타 사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단타는 모든 개별적 의식이 하나의 보편적 의식의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슈레딩거는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할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닐스 보어, 코펜하겐 해석의 창시자이며 양자역학의 또 다른 아버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관측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며 의식이 양자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볼프강 파울리 베타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 그는 심리학자 칼 융과 깊은 교류를 나눴으며 물리학과 심리학, 의식의 관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의 변방에 있는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20세기 물리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의식이 물리학의 가장 깊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현대의 가장 놀라운 실험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웨어 연구, 어웨어니스 더링 리스크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샘 파르니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수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심장정지 환자들의 임사 체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7세 남성 환자가 심장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자신이 방구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의사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는 것을 지켜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특정 의사들의 행동, 기계의 소리, 간호사들이 하던 일.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그의 기술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의학적으로 죽어있던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파르니아 박사는 이것을 단순히 환각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뇌가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검증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현재 신경과학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르니아 박사는 이 연구가 임사체험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되어야 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어웨어2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상한 물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국소성. 2015년 네덜란드 데프트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날드 한슨 팀이 벨 부등식을 루프홀 풀이 방식으로 최초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벨 부등식은 1964년 물리학자 존 벨이 제안한 수학적 기준입니다. 만약 우주가 국소적으로 현실적이라면, 즉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고 관측과 무관하게 확정된 속성이 있다면 특정 통계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 한계가 위반되었습니다. 즉 우주는 국소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공간적 분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두 입자가 어디에 있든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자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죽음은 의식을 공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일 수 있을까요? 비국소성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 질문이 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물리학의 가장 잘 확립된 결과들 중 하나가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물리학이 죽음 이후의 의식 지속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가능성 1. 양자정보로서의 지속. 의식을 이루는 양자정보가 뇌라는 물질적 기질 없이 우주적 양자장 속에서 지속됩니다. 이것은 스티븐 호킹이 초기의 블랙홀 정보 역설을 논의할 때 사용한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변환됩니다. 가능성 2. 다중우주적 지속. 에버렛의 다중세계 해석에서 의식은 특정 가지를 따라 계속 경험합니다. 죽음은 어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만 의식적 관점은 항상 살아있는 세계만 경험합니다. 가능성 3. 근본적 의식장으로의 통합. 만약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면 판푸시키즘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입장, 개별적 의식은 죽음 후에 이 근본적인 의식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이. 가능성 4. 홀로그래픽 재현. 만약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보적이라면 충분한 정보가 보존된다면 의식이 다른 물질적 기질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개념과 연결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입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현재 기술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철학적 좀비 문제로 돌아가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우주에 의식이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순수하게 물리적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원자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 경험이 나타날까요? 왜 그냥 정보 처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경험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 가지 급진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의식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의식은 항상 거기 있었다.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이것을 판푸시키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입니다. 뉴욕대학교의 데이비드 차머스, 옥스퍼드의 필립 가우프 같은 주류 철학자들이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판푸시키즘이 맞다면 의식은 복잡한 뇌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씨앗은 전자와 쿼크 수준에서도 존재합니다. 뇌는 이 근본적인 의식을 조직하고 증폭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뇌가 죽는다면 조직이 사라질 뿐 근본적인 의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어떻게 순수하게 물질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흥미롭긴 한데 실제 증거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 지속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물리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가장 깊은 이론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물리학 이론들은 그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예측합니다. 과학에서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19세기까지 원자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암흑물질을 직접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사후 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도구와 이론으로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흥미로운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과학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2015년 MIT의 신경과학자들이 쥐의 뇌에서 특정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유전학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뉴런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사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특정 물리적 패턴입니다. 원리적으로 그 패턴을 읽고 저장하고 다시 기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의식의 전달이나 지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의 내용이 물리적 패턴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뇌 연결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뇌의 모든 신경 연결을 지도화하려는 거대한 과학적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이것이 완성된다면, 뇌의 모든 연결 패턴이 디지털로 포착된다면 이것이 의식의 복사본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의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지도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뇌 연결의 지도가 의식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의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드러냅니다. 의식은 특정 물리적 패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패턴이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가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음이 의식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중력에 의해 휘어집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은 거의 멈춥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외부 관측자의 눈에는 시간이 무한히 느려집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는 사건 지평선에 영원히 얼어붙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의식과 죽음에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매우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의식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특별한 물리적 상태로 진입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소멸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극도로 투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시간의 경험이 관찰자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바로 그런 관점의 전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영역으로 와봅시다. 현재 과학이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줄리아 키엘은 죽어가는 뇌를 연구합니다. 그녀는 동물 모델에서 심장 정지 직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심장 정지 직후 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고도로 동기화된 뇌파를 보입니다. 마치 마지막 성광처럼. 이것이 임사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이것이 의식이 뇌 밖에서 지속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죽음의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샘 파르니아 박사는 NYU 랑군 의료센터에서 어웨어2 연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심장정지 환자들의 병실에 숨겨진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만약 환자가 실제로 몸 밖에서 방을 내려다봤다면 이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임사체험의 체외 이탈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주류 의료기관에서 진지하게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주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빅뱅. 약 138억 년 전에 극도로 고밀도, 고온의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가장 지배적인 시나리오는 열적 죽음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가 최대에 달하고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 더 이상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평형,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양자 불확정성에 의해 평균적으로는 완전한 평형 상태에서도 아주 드물게 극적인 요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 완전히 조직화된 구조, 심지어 의식이 있는 존재가 양자 요동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츠만 두뇌라고 합니다. 이것은 황당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주론 이론의 문제를 드러내는 역설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물리학적으로 의식이 있는 존재는 물질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낮은 확률로.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 확률도 1에 수렴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긴 휴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기적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가능성 공간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첨단 기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인드 업로딩.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들은 이것이 수십 년 내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뇌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옮기고 컴퓨터 안에서 실행한다. 그렇다면 의식이 디지털 기질에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일까요? 당신의 완벽한 복사본? 아니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존재? 당신은 업로드 후에도 계속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죽고 당신의 복사본만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질문이 아닙니다. 의식의 연속성, 개인적 정체성의 본질에 관한 깊은 철학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 없이는 마인드 업로딩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텔레포테이션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을 완전히 분해해서 정보를 전송하고 다른 곳에서 재조립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당신일까요? 의식이 중단 없이 이어질까요? 이 질문들은 의식이 단순한 정보 패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자, 이제 신경학적 증거들을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과 연관짓는 뇌 영역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 손상되어도 의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 영역들이 온전해도 의식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식과 특정 뇌 영역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의식 상태 환자들, 이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뇌 스캔을 보면 풍부한 내부 활동이 있습니다. 아드리안 오웬 팀은 fMRI를 사용해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실제로 의식이 있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뇌 활동의 패턴을 통해서. 이것은 의식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과 단순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는 풍부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후에는 겉으로는 모든 활동이 멈추었지만 내부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을, 이것은 물론 매우 투기적인 연장입니다. 하지만 의식과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뇌 활동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한 물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의 역방향. 리처드 파인만은 입자와 반입자를 양자 정기역학에서 통일하는 방법으로 반입자가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편의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입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양자 지우개 실험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실험에서 미래의 측정이 과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과율이 역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보를 과거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 수준에서 시간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인과적 시간 구조가 의식과 죽음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우리의 직관과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생물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연력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국소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물리학자 에르윈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체를 부정적 엔트로피를 먹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흩어지는 구조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1977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흩어지는 구조란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질서가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복잡성이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식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흩어지는 구조일 것입니다. 흩어지는 구조는 에너지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존재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멈추면 구조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만들어낸 정보, 그 패턴은 어디로 갈까요? 프리고진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의식을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물리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임사체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물리학보다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 때로는 더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파멜라 레이놀즈의 사례는 의학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문서화된 임사체험 중 하나입니다. 1991년 그녀는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체온을 약 16도로 내리고 심장을 멈추고 혈액을 모두 뇌에서 배출시킨 것입니다. 완전한 뇌사 상태입니다. 뇌파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뇌간 유발 반응도 없었습니다. 눈은 특수 테이프로 봉해졌고 귀에는 클리금을 통해 뇌간 기능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파멜라는 이 시간 동안 생생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몸 밖에서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외과의가 사용하는 특수 뼈톱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도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환각을 만들어낼 뇌 활동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 정보? 그녀는 수술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멜라 레이놀즈의 사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뇌가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도 경험이 가능하다면 뇌가 의식의 원천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가장 깊은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우주론과 파인튜닝. 우리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생명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상수들, 중력상수, 전자기상수, 핵력의 강도,
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주무주입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 원리. 우리가 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식이 먼저이고 물리법칙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의식을 허용하도록 파인 튜닝된 게 아니라 의식이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막스 플랑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맞다면 의식은 우주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의식의 끝이 아닙니다. 의식이 먼저이고 우주가 나중이라면 우주의 끝은 있을지 몰라도 의식의 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검증하기 매우 어려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파인 튜닝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설명 중 하나가 의식의 근본성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잠깐 살펴봅시다. 임사 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경험 후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직관이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물리학적으로 흥미로울까요? 왜냐하면 이 변화들이 단순히 죽을 뻔했다는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단순한 환각이나 문화적 기대라면 이렇게 보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물리학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마음이론, 뉴로사이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울 뉴런. 1990년대에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뉴런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마치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의 존재는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개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문자 그대로 우리 뇌에서 울려 퍼집니다.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으로 비국소적이라면, 공간적 경계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간적 경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매우 투기적인 연결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개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신경과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합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IT,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신경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이 이론은 의식을 정보통합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파이라고 불리는 값으로 측정됩니다. 파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흥미로운 점은 의식이 원칙적으로 어떤 물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도 충분히 높은 파이를 가질 수 있다면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가 죽어도 그 정보 통합 패턴이 어딘가에서 유지된다면 의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토노니의 이론은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을 특정 물질이 아니라 정보 통합 패턴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물질이 변해도 원칙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대적인 물리학 이론들로 가겠습니다. 끈 이론과 추가 차원. 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입자들이 점이 아니라 1차원에 진동하는 끈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수학적으로 일관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 외에 추가적인 차원들이 필요합니다. 10차원 또는 11차원.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 작아서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실입니다. 만약 의식이 이 숨겨진 차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의식이 이 숨겨진 차원으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측정 가능한 가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허용하는 차원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지는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 사고실험 하나를 해봅시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 이 글을 읽는 경험, 생각하는 경험, 감정, 이것들이 물질적 과정의 결과라면 그 물질적 과정이 멈추는 순간 경험도 끝납니다.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죽으면 환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경험 자체가 먼저이고 뇌는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라면, 도구가 부서지면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도구를 통한 특정 형태의 표현이 끝납니다. 하지만 경험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관측자 문제, 양자역학의 근본, 의식의 어려운 문제가 모두 가리키고 있는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물학에서 죽음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세포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점진적입니다. 심장이 멈추어도 몇 분간 세포들은 살아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어도 즉각적으로 모든 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포 죽음도 엄격하게 말하면 끝이 아닙니다. 세포를 이루는 분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원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별의 폭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그 원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연결로. 원자 수준에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변환됩니다. 물론 이것이 의식의 지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자가 지속된다고 해서 자아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은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식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정보는 보존됩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비국소적입니다. 관측자, 즉 의식은 현실의 결정에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95%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은 물리학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의식의 끝이라고 확신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우주에 대해, 의식에 대해, 현실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 전생 기억 연구, 죽어가는 뇌 연구 같은 실증적 데이터들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뇌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의 결과인지 컴퓨터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 이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발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임종 시의 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감마파 활동을 보였습니다. 감마파는 의식적 인식,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와 관련된 뇌파입니다. 꿈을 꿀 때, 명상을 할 때,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임종 시에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임사체험의 신경학적 기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이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뇌가 어떤 근본적인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해석 모두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구하는 것.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면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지속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삶이 유일하고 완전한 기회라면,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최대한 경험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면, 여정의 한 구간이라면 다른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의식을 발전시키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지. 둘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완전한 상실이 아닐 수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무언가가 남는다면 슬픔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아닌 변화에 대한 슬픔으로. 셋째, 윤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삶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영원히 기록된다면 더 신중하게, 더 사랑 있게 행동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만약이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학자 마르쿠스 밀러가 말했습니다. 과학의 목표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제기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이 질문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직 답은 없지만 질문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우주의 역사 138억 년 중에서 인류가 의식 있는 존재로 존재한 시간은 불과 수십만 년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우주를 탐구한 것은 불과 수백 년입니다. 양자역학을 발견한 것은 100년 남짓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여정의 아주 초기에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사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확신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지적 오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계속 질문하는 것, 그것이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뇌사 상태의 환자들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사례들. 이것은 현재 신경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생기억을 주장하는 어린이들이 검증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례들. 이것도 현재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임종비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이미 죽은 친척들을 보고 대화하는 현상.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으로 보고됩니다. 의료진들은 이 현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공유 임사체험. 한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같은 임사체험적 현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뇌의 환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설명된다면 그 설명은 우리의 현재 물리학 이론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이 발전해온 방식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새로운 이론을 불러냅니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설명되지 않아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아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흑체 복사 문제가 설명되지 않아서 양자역학이 나왔습니다. 의식과 죽음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다음 물리학 혁명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열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 속에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그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물리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없었던 것이 두렵지 않다면 죽은 후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심지어 그 없음도 실제로 없음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현상, 의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그 복잡성이 단순히 몇십 년 동안만 존재하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정보 보존의 원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물리학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과학적으로 정직한 대답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이상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음과 의식에 대한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물리학의 언어로 쓰여진 답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 모름 속에 가능성이 있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죽음은 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그것이 끝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 물리학의 이상함, 의식의 신비를 생각할 때 나는 그 가능성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존재 이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물리학. 그 질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